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전두환 씨 사망으로 아직 치유되지 못한 역사, 사죄와 용서를 넘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허망함의 표현들이 어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의 정치 지도자로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서거하자 전 세계적으로는 애도의 물결이 있었고요. 영국병을 고친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이런 국내에 또 신문 칼럼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석탄 산업 구조조정의 실업자로 피해자가 됐던 많은 탄광 노동자들은요, 거리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녀가 죽었다. 그렇게 민영화를 주창했으니 장례식도 민영화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자, 대처 수상의 장례는 당연히 국장으로 치러졌었죠. 하지만 이 대처는요, 쿠데타도 시민 학살도 벌인 바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진실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일, 발포 명령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행불자, 확인되지 못한 사망자와 이 안매장 장소를 찾는 일 등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2023년까지 활동합니다. 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광주 북구 갑의 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두환 씨 사망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또 오평론가님 오늘 짙은 색 수트를 쫙 빼입고 오셔서 박 기자님이 그랬죠? 어디 조문 다녀오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조문 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누가 조문을 했는가, 이런 문제들이 쭉 보도가 되고 있던데. 자, 오늘은 먼저 이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예비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괄 선대위원장 네.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게 결별이냐 봉합이냐, 이게 이번 주 들어서 며칠째 결판이 안 나고 있어요. 박 기자님,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좀 파국은 피한 모습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경전까지 갔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냉각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김 전 위원장이 이 아침에 취재진과 만나서는 좀 난 일상으로 회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대에 들어갈 뜻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또 퇴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 3일 사이에 내 입장을 밝힐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당분간 2, 3일 얘기를 했으니까 냉각기를 갔다가 이번 주말쯤 회동을 하면서 다시 의기투합할 가능성, 이것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어제 낮에는 기자들에게 그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 김정인 얘기 전 나한테 위원장. 묻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그 양반이라고 지칭했다가 오후에는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또 자꾸 네. 누그러졌거든요. 특히 어제 보면 윤 후보의 문고리 이 권력으로 지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문고리로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제원 의원,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한 대치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이선 퇴진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뭔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넘어야 될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3김 중에 한 명.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오늘 이준석 대표 말 들어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처럼 선대위 조직이 아닌 다른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나 뭐 이런 선대위 이제 밖에 있는 조직을 하나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맡거나 이렇게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의 자리에 있는 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됐다고 또 그 네. 영입 인사를 빼서 그러니까요. 조직에 이제 외곽으로 배치한다. 그 본인의 또 입장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제 이게 참 저작거리 아재들의 이야기 같은 건데 네.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 냉각기에 들어갔는데 네. 자, 곧 이혼이냐 아니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냐. 지금 이제 부인이 나 친정 갈 거야. 그러고 짐을 쌌다는 거죠. 근데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결혼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혼이 아니고 파혼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계약 사항과 다른 계약 결혼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초 이 협상 테이블을 꾸릴 때 굉장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비 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 혹시나 골든크로스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조금 네.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그 사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도와주는 멘트 한 번 던진 적이 있어요. 네. 결과 안 바뀔 거다. 아니 그래서 네. 경선 과정에 네. 홍준표 후보가 버럭 화를 냈던 것이 네.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편을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줬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윤석열 후보가 돼야 돕겠다 이거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약간 지시를 준 겁니다. 속내를 국민의힘 내비쳤다. 사람들한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와준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줘야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의견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가장 가까이 도왔었던 캠프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다양한 사람들을 꾸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권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 전권을 줬을 때 견제할 사람이 또 필요하다. 이것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 견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내부 집안 싸움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리는 형국으로 가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이 와서 김종인 위원장을 알아서 견제하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니 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직급을 내려앉히든지 왜냐하면 직급을 내려앉히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직급을 내려앉혀야 부위원장이 위원장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직책으로서 누릴 수가 있는데 네. 똑같이 지금 새시대 위원장 무슨 위원장 왔어요. 동급이면 안 된다. 이름 자체가 위원장이 동급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부처도 세 개로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두 부처 사람이 한 사람을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한다 네. 했을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형국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데려온 사람을 빠뜨릴 수는 없지만 권능 조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사람 욕심이 많아서 외곽에 있는 이 인사들을 유력 인사들을 모셔오는구나였는데 네. 이게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네.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일리가 있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3김 체제로 간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후보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겠다, 네. 세게 내겠다 이런 게 좀 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으로 오지만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오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의 색깔 좀 내겠다라는 그게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타협이 될지 좀 봐야겠지만 우리가 아까 뭐 결혼 얘기도 하셨지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밀당을 하잖아요. 네네. 뭐 좀 오래된 연애 얘기라서 좀 아직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연애할 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또 연막을 치십니까? 거기에. 최근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밀당할 때 결국에는 한쪽이 좀 져줘야 돼요.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과연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 중에 누가
또 숙이는 모습 보일 것이냐 네. 좀 봐야겠습니다. 자, 뭐 둘 다 숙이지 않으면 싸우다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러면 네. 연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연애가 더 가까운 건 오창석 평론가니까. 이 밀당의 원리 어느 쪽이 지금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무게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 추이 자체가 네. 그래도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네, 불리한 사람이 사실은 몸이 닳게 마르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스크래치를 내고 파이어룸을 내면서 자신의 가치를 띄우는 데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합류한다? 결국은 조금이라도 벼랑 끝 협상을 해서 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끌어놓은 다음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본인의 몫을 확보한 후에 간다. 네. 결국 네. 김병준 위원장의 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자이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딱 직함을 주고 영입한 지 며칠 됐다고 네. 거취 얘기를 하면 본인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 자신이 이제 이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같이 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나는 곁을 떠난다 그랬는데 그 안에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저격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재원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원탑이다. 이 원탑으로 가서 네. 이 나가야지 이게 뭐 주위에서 뭘 그 뜯어 말리고 조언하고 이런 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예. 후보기 때문에 이 중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내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렇게 단문으로 나오는 걸 이제 기자들이 전하고 그게 보도가 되면서 해석을 하는데 자, 김근식 이 윤석열 캠프 이 비전 전략 실장이었습니다. 이제 경선 캠프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죠. 그런데 김종인 전 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자,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에 두 분이 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합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합류 가능성이 높다. 오평론가는 그렇게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또 윤석열 후보 주변에 네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진두지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네. 대선에 참여한 사람은 있지만 당대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대선을 참여한 적은 있지만 진두지휘하지 않았거든요. 아유, 당대표 자체를 네. 30대 청년이 처음 맡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재원 의원이 뭐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판을 결국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생각을 윤석열 후보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이 평론가가 이제 현대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시간이 걸리지만 합류한다 그러셨는데 자, 날짜를 못 박으시죠? 몇 월 며칠 합류한다. 저는 합류할 거면 네. 12월 전엔 한다. 11월 말 내에 한다. 바로 다음 주가 11월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다음 네. 주면 12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럼 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네. 이제 오평론가의 예언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온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민주당이 접촉했다. 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매체가 뭐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민주당 인사들이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참여를 만류했다. 만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락 주고받는 분들은 많겠죠.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았었으니까. 네.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절에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은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좀 강하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뭐 접촉해서 국민의힘 가지 말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 좀 모시고 와서 뭔가 역발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 모실 생각이 없어도
네. 국민의힘에 못 가게 네. 방해 공작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은 가장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네. 전략이다. 예전에 삼국지에서 위촉 오 삼국이 있으면 네. 위나라와 총나라가 싸움 붙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오나라가 위를 도와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오나라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네. 총나라로서는 이제 유리한 거거든요. 원래 싸우기로 했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2016년 체제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때 공천을 받고 지금 2020년 거쳐 재선된 의원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람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교감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아마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쯤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다른 평론가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건 민주당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있었죠. 예,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쪽에 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가장 큰 효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움직였을 수 있는데 저는 뭐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앞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민주당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연기가 또 피어오르는 것이라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이 네. 예, 한때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비대위원장이기도 했고 한때는 또 민주당 쪽에 비대위원장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 이제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책사 방통을 유비의 곁에서 떠나게 할 때 그 방통의 모친을 볼모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볼모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떤 또 반대급부를 가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움직일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금 시끄러운 뉴스는 조문 전국입니다. 일명. 자, 지금 전두환 조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일단 청와대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게 나왔고요. 민주당의 입장도 조문 없다. 심지어는 제가 이 온라인에서 보니까 이 조화를 보내는데 세금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은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지금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 뭐 개인별로 뭐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별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화는 보냈지만 뭐 이 조문을 공식적으로 가고 지도부가 가고 이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조화만 보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을 좀 보면 어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조문객을 받았는데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조문이 진행 중인데요. 거기 빈소가 차려졌는데 5시간 동안 300명 정도 빈소에 네, 조문객이 네. 다녀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치인들의 그런 장례식장 이런 거 좀 떠올려 보면 뭐 좀 썰렁했다. 한산한 편이다. 한산했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인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빈소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전 사위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30분 정도 빈소에 머물다 갔다. 그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재계, 종교계, 언론계 등에서 조화가 70개 정도 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뭐 김도욱 정책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네. 강창희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보낸 조화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50 시절 그 전두환 씨의 측근들 아니면은 함께 하나회에 있었던 그런 네, 인사들 주로 와서 조문을 했고요. 군 출신들이나 맞습니다. 50 인사. 네, 그래서 뭐 취재진들이 사실 그 앞에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문객보다 취재진이 더 많게 보일 정도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물어봅니다. 5.18에 대해서. 또 사과 없이 죽음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뭐라고 했냐면 이 5.18 당시 한국에 300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남하에서 일으킨 사건이 5.18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허위라고 네. 판명했고 북한군 침투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란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 오평론가님. 이게 초기에 이 그 12.12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방의 부대를 뒤로 뺐지 않습니까? 지금 귀순자 한 명이 와도 이 국방 문제가 시끌시끌한데 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300명의 북한군이 내려왔다면 전방이 뚫린 거잖아요. 그때는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개입설을 오공 인사들이 얘기하고 전두환 회고록에도 이 대목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럼 만약에 북한군이 왔다면 왜 광주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있어야 돼요. 서울로 안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뭐 국가 기관 시설이라든지 우리 네. 보통 그러면 전시 상황에 뭐 통신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히. 그럼 국가 기관 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 이유도 특정이 안 되고 네. 광주라는 것도 특정이 안 되고 300명이 그럼 북한에서 헤엄쳐서 왔는지 배 타고 왔는지 비행기 타고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걸어왔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왔다면 모든 국방은 이미 군인이 집권하던 시절에 다 뚫렸다는 거고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발포명령, 헬기의 기총소사 이런 것들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부정법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5.18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의 후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뒷받침한다고 얘기하는 무슨 사진, 뭐 북한의 군인이 한국에 있었다. 일부 유튜버들이 또 그런 걸 보여주기도 했죠.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국내에 거주하던 당시 네. 광주 시민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00명이면은 그때 외신 기자도 취재하고 영상들이 꽤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정황이 보여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입증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퍼뜨려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광주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5.18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법안을 처리해서 다시는 모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네. 이제 추념탑에 가서 무릎도 꿇고 네.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도 또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개헌을 하게 되면 넣자. 이건 좀 여야 합의도 돼가는 거라 정리되나 했는데 네. 이 전두환 사망 전국에서 이런 얘기가 또 튀어나와서 네. 걱정이에요. 그리고 뭐 어제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다른 장례식장과 다르게 좀 고성이 들리고 소란스러운 그래요? 그런 장면들이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밤에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취재진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다가 5.18 희생자에게 하실 말씀 없냐라고 물었더니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이 아니 어떤 놈이냐. 전두환과 5.18이 무슨 관계야. 빨갱이들아. 빨갱이가 여기까지 왜 왔냐. 뭐 이렇게 기자들 보수 소리치는. 유튜버들이 현장에 또 포진하고 있었고요. 네, 기자들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자,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5일장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시국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12시 43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죠.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에서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정릉터널 입구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대부분이 지나기 수월해졌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 사이만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구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사고가 있었던 서안암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 남았고요. 이후에는 상일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하남분기점부터 사고 여파 받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에서 순천 쪽은 남순천 요금소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에서 대구 쪽으로는 대동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1시간가량 사고 처리 중인데요. 소정나들목 2km 구간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3629님, 3029님, 또 우정미님, 최평론가님 아까 비유를 방통으로 들어주셨는데요. 삼국지 얘기입니다. 서서 아닌가요? 서서란 책사도 있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만화 삼국지로 어릴 때 봐서 이게 정말 서서인가 방통인가 헷갈리네.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다 만화로 봤어요? 소설로 봤는데 소설로 제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소설이 2006년 당시에 황석영 소설가가 쓴 10권짜리 소설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6년이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저도 잘 안 나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확인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내일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박종호 기자에게 숙제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통이냐 서서냐. 네. 네. 자, 이제 여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는 자, 이재명 후보 말이죠. 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가? 물음표가 딱 찍힌 지금 이야기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잘못이 확인되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보았을지라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네,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음. 특히 그러면서 저도 최근 수사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동병상련의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데도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뭐 당내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소신파들, 의원들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있었죠. 여기 좀 동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를 불리는 조응천 의원이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이런 건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게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느냐 이거라고 얘기 또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또 답변 자신의 생각 이게 좀 어제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도 최근 수사에서 과도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과도한 수사에 시달린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동병상련은 느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이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대1 대선 토론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윤석열 후보,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또는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면 이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네. 어떠한 현안과 상관없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윤 후보가 물어본다고 치면 네, 어떻습니까라고 두루뭉술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었던 중도 또는 또 다른 의미의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답변을 하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응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맥락을 아마 답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당신의 수사는 과도했소. 하지만 드러난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의 네.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군요. 네. 그리고 반드시 질문을 하되 이게 큰 이슈가 또 될 수는 없는 게 다음 대선이 조국의 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를 뽑는 선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또 한때 갑론을박했던 부분이라. 왜냐하면 이 문제를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네. 홍준표 후보가 자꾸 과도한 과잉 수사아니었느냐 그랬다가 네. 조국수 홍이 돼가지고 한때 번역을 또 치렀었잖아요. 네. 본선에서는 어떤 이슈가 될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뭐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걸로 아직은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입장을 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선대위를 쇄신하고 있는데 보니까 청년 선대위가 먼저 출범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이게 뭐 이름이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예요. BTS 생각이 탁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깨버리겠다. 네. 다이너마이트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력해 담겨져 보이는데. 있는데 네.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당의 이 꼰대짓 이런 것도 깨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꼰대짓을 깨겠다. 예, 그만큼 청년의 그런 기상 이런 걸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는 선대위가 오늘 출범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어찌 보면 이게 세대 문제를 성대결로 이제 갈라치지 마라. 뭐 이런 비판들도 청년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제3지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 제1야당까지 해서 양강구도 외에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김동연 이렇게 세 명의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심상정 후보가 공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답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시대 교체 정책 언제든지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각자의 철학과 가치 지향은 다르지만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낡은 정치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충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조만간 만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만날 것 같다. 네. 그럼 김동연 후보는요? 김동연 후보는 저는 아마 높은 확률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취와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었고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때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지켜세우기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김동연 후보도 계속해서 자신이 만든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뭐 직무급제를 폐지하겠다, 뭐 공무원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자신의 지지율 추이를 좀 관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단일화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일화가 그러니까 이게 총선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지역을 나눠서 이 선거연대를 하면은 거기에 후보를 안 내고 네. 이쪽은 또 다른 당의 후보가 안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게 공조인데 대선은 한 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단일화밖에는 연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누가 물러나요? 아무도 물러나지 않고 네. 양당 체제 종식을 기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네.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근데 그게 또 세 명이 모이면 더 어렵겠네요. 세 명이 모이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김동연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네. 좀 생각이 달라요. 아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양당 기득권 정치 이걸 네네네. 깨자는 건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네네. 양당 기득권 정치도 문제지만 그 낡은 정치에 다 이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다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함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내일 김동연 전 부총리 스튜디오에 와서 저희가 인터뷰 예정이니까 네. 이 박 기자님이 지금 얘기한 그 빙의 내용 네. 그대로 녹취해서 들려드리고 맞습니까? 하고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짧게 네. 서서가 맞습니다. 아, 서서가 맞습니까? 네. 아, 네. 역시 집단지성이 제 기억력을 앞섭니다. 방통이 아니고 서서로 네. 서서가 맞는 것으로 모친이 인질로 잡혀서 네. 유비의 곁을 떠나서 조조 진영으로 맞습니다. 간 거죠. 네. 서서 방통 아닙니다. 이거 큰 고대 역사를 이제 오보를 낼 뻔했네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걱정은 이거네요. 코로나19 신규 확진 4,116명 최다인데 기존의 최다가 3,200명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5천 명까지는 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오늘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약속 잡으신 것 가급적 취소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약속이 몇 개 있는데 안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방역당국이 언제든 일시멈춤 비상계획을 발동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904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건지 않겠다는 건지 헷갈리네요. 소유 정기고의 썸. 야 이거 대단한 선거 아닙니까?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네. 같은 너. 자 790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썸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이 속담 잘 아시죠? 이것은 언제 먹었는지 모를 만큼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마파람은 뱃사람들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남풍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갯벌에 사는 개는 남풍이 불면 그것이 태풍인 줄 알고 살기 위해서 재빨리 구멍으로 숨어버린다는 데서 나온 속담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욕심을 내서 입안에 마구 넣고 씹어먹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와구와구와 아귀아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일상적으로 와구와구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와구와구라는 표현은 사전에 없고요. 이 경우에는 아귀아귀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정도가 지나친 데가 있을 정도로 몹시 심하게라는 뜻의 부사 마구마구에서 유추해서 와구와구란 표현을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귀아귀가 맞는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 김치만 먹던 나는 고기를 보자 아귀아귀 먹어대기 시작했다. 또는 그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내가 차려준 저녁을 아귀아귀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귀아귀의 큰 말은 어귀어귀인데요. 음식을 욕심껏 입안에 가득 넣고 마구 씹어먹는 모양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따뜻한 햇살에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2도, 대전 대구 13도, 광주 부산 14도, 제주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높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올라 서울 0도, 대구 4도 등이 예상되지만 내일 낮 기온은 다시 오늘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는 오늘 낮까지,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경기 서부 내륙, 전북 지역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은
도움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며 공기는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방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3도,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 전원과 안정기 환자의 조기 퇴원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전 위원장의 본심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이미 다 이야기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와 계속 소통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이 전두환 씨 사망 소식, 오늘은 또 조문 정국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자,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발의했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남은 진실 규명의 향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어제 오전 사망을 했습니다. 끝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 탄압,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들을 수 없게 됐는데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네, 공교롭게도 전두환 씨가 사망한 어제는 11월 23일인데 네. 그 33년 전에 5.18 광주 학살의 책임과 그다음 비자금 의혹을 피해서 네. 강원도 백담서로 숨어 들어갔던 날이 네네. 공교롭게도 어제 11월 23일 날짜입니다. 공교롭더라고요. 예. 네, 잘 아신 것처럼 전두환 씨는 대통령 되면서부터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고 대통령 권좌에 있으면서 부정부패, 삼천교육대, 민주주의 말살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 오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반성이나 사죄 없이 그리고 회고록에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처벌받지 않은 채 사망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네, 분노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기자들이 이 사과 이야기를 질문하자 무조건 막연하게 사과하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좀 뻔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동색이라고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사과나 반성 없이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대신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5.18 학살도 잘한 일이고 쿠데타로 헌정을 유리한 것도 잘한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네. 정말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더더욱이나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이 끝까지 필요하다.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어제 오늘 지금 조문을 두고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네네. 주목됐던 게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처음에는 전두환 씨 조문 전직 대통령이니 가야 하지 않겠는가 했다가 2시간여 만에 좀 가지 않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대목은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조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허. 정치군인 전두환이잖아요. 네. 우리 또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검사 출신이시고요. 네. 특히나 2주 전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두환 씨를 찬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묘지를 찾았지만 참배는 제대로 된 참배는 하지 못했고요. 네. 그랬던 분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자 조문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마음이 진실 아닐까. 하지만 국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좀 겁을 먹어서 조문 계획을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속내를 알 수는 없으니 조 의원님의 그렇죠. 추정으로 네.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 전두환 씨가 미납한 금액에 대한 또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지금 956억 원 추징금 미납이 남아 있는데요. 추징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사실상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두환 씨가 불법으로 모았던 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운둔시킨 자산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고 네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닉해둔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축제로 만들어 놓은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차명으로 돼 있는 뭐 동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네네. 비자금이 전달된 것이다. 은닉 자산이다. 이렇게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네. 차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부정축제의 자금에서 나와서 차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밝혀지면 네.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침 최근에 조 의원님이 5.18 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 특별전을 개최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80년 당시 전남도청의 또 학살 현장을 목도했던 노먼 소프 기자가 기증한 자료들인데 어떤 의미로 어떻게 열게 된 특별전입니까? 이 사진은 지난 5월 달에 광주에서 개최가 됐던 사진전입니다. 네네. 최초로 노무소프라는 기자께서 80년 5월 27일 날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한 직후에 가장 먼저 사진기를 들고 도청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과 연행되는 장면들을 찍으신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노태우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장에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혹여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때도 국가장의 논란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이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회를 방문하신 분들께서 전두환의 잔혹함을 좀 널리 알리고 반드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열었는데 사진전 열고 그 다음 날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자, 조 의원님 이게 화제가 됐던 게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일단 이제 5일 가족장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계류된 상태였는데 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에 공헌을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국가장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즉 배제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부정부패를 하거나 이렇게 내란죄를 겪은 사람들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논란을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장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작년 6월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도 않고 가족들도 국가장으로 신청하지 않고 그래서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 이 자체는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만 향후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사면을 받아도 국가장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요거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우리 당의 박용진 의원도 국가장법에 관련돼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국가장에서 배제하자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된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병합해서 심사를 해서 국가장에 관련된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즉 전직 대통령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장의 문제가 국가장으로 하면 각 공공기관들은 전부 조기를 설치해야 되고 분향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잘못한 사람인데 정말 명백하게 잘못하신 분들인데 조기를 설치하고 분향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때도 일부 지자체는 분향소 설치를 또 하지 않고 조기 개항도 하지 않았었죠. 네, 그랬습니다. 예, 자 장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오히려 그 국립묘지 현충원의 규정은 이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국립묘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족들이 삼림청의 부지를 장지로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좀 안치가 지연되고 있고요. 전두환 씨의 유족은 이 국립묘지는 장지로 쓰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장으로 결정하면서 대신에 휴전선 근처에 좀 안장하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이 장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태우 씨의 유족들이 산림청 부지로 있는 장지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부분인데요. 두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청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 장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산림청에서 법률을 검토한 결과는 인간에게 매각이 불가한 보전산지 지구랍니다. 네. 즉 국방이나 군사시설 등으로 국토보존시설의 부분이고 도로나 공용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두환 씨는 좀 웃긴 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법에상 그래서 국립묘지를 장지로 사용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고록에 남긴 유서에서 내생이 끝나면 북녘 땅의 범위는 전방에 어느 고지에 100골로라도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했다는데 회고록 자체가 거짓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조비오 신부에 대한 폄훼 그것도 재판 중이었죠. 예. 그래서 전입부등인 가보면 헬기에서 사격한 흔적들이 그대로 실탄 흔적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고록에 남아있던 유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을 학살했던 사람이 마치 통일을 유언한 것처럼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범죄자 같다라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 의원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 이 대선 가도에서 이제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장외 신경전만 치열하고 특검 도입이 공회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될 걸로 좀 전망하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자. 또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대장동 사건을 잘 아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개발로 돌아서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신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네. 그 의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 있을 때 네. 화천대유의 부산저축은행 네.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대장동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때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50억 클럽이라고 되고 있는 뭐 각상도 네. 전 의원의 아들이라든가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제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네.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자, 특검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 나와 계십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임경빈 팩트 체커 해주시는 우리 헬마우스 작가님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헬입니까? 그럼 오늘도 네. 장관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헬로? 네. 의장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헬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좀 편안하게 입고 오셨는데 예. 오늘은 이제 정장 수트를 쫙 빼입고 오셔서 예. 혹시 조문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예, 조문 갔다 오는 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예. 그 전두환 씨의 이제 지금 장례. 예. 분위기가 좀 어떻든가요? 아니 생각보다가 네네. 조문객이 많고. 아, 그래요? 오공화국 인사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아, 50 때 인사들은 예. 다들 오셨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활동하던 뭐 지금 현재 야권 정치인들도 보셨습니까? 그건 안 보이고요.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어제 아마 윤상현 의원 정도 예. 보도에 나왔고. 윤상현 의원은 뭐 자기 전 자인이니까. 예, 가족이었었으니까. 예,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요. 장관님 근데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정치인 중에 누가 조화를 보낼 거냐, 혹은 뭐 조문을 할 거냐, 뭐 이 조의를 표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좀 갈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대 인사들이야 뭐 본인들이 뭐 정치적 동지였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데 야권의 정치인들도 아무도 지금 조문을 안 간 상태인데 그래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아니 저는 우리 한국적 풍습에 살아있을 때의 죄과는 살아있을 때 따지는 거고 거기 뭐 그분이 공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고인이 되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조화를 보내는 거나 뭐 조문을 하는 조문을 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 같은 조의 표하는 건 같은 거 아닙니까? 조화 보내도 명조의 표하는 거 아닙니까? 조문으로 가는 거나 그게 뭐 다르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문은 안 했지만 조화를 보냈으니까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뭐 조화를 보내는 것도 뭐 조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은 가는 게 예의죠. 가는 것이 예의다? 예. 왜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뭐 네. 뭐 5.18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뭐 살아있을 때 그 공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생을 마감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더구나 90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정치인들이
조의를 가서 조문을 네.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도양적 예의죠. 네. 그게 뭐 적이냐 동지냐를 떠나서 그럼요. 그건 뭐 인간은 정치적으로 인간적 따질 게 뭐 없죠. 네. 나도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감옥을 2번이나 갔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지금 네. 의장님 지난번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예. 장례 때 예. 다녀오셨다고 얘기 주셨고. 그래서 그때도 이거 하는 날 그 2년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5060 때는 강력한 제야 인사로 그렇습니다. 예. 민주화운동하면서 강성 진보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수의 좌장이 되셨지만. 그때 뭐 맨날 전두환 노태우 광주사 때 주범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라 뭐 감옥하라 맨날 데모 주도하고 했. 군부 독재 타도하라 예. 그러셨고요. 그 맨날 앞장서 데모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을 한번 만났고 그렇습니다. 또 예. 화통하게 이 요구 사항을 또 들어주기도 예. 했다 얘기해 주셨는데 전 대통령하고는 인연은 그냥 악연이시잖아요. 예, 개인 인연은 없고요. 그냥 저 전두환 대통령 저기에 감옥 2번 붙들려 간 거 그 인연이지 인연이 있다면 네. 그 악연인데 그냥 그거는 역사적으로 뒤로 하고 네. 일단 돌아가셨으니까 애도를 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저희도 인터뷰 중입니다만 예. 5.18 관련 단체들이나 예. 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이나 이게 사과 없이 간 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 대목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거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죠. 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5.18 문제에 대해서 설사 본인이 뭐 발포 책임자냐 아니냐 그런 다 떠나서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50 정권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유족들로선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대선 전국에 또 이런 그 조문 전국이 겹치다 보니까 뭐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또 추측과 해석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청와대는 별도의 추모 메시지도 조문도 없을 예정이다. 대선 주자들은 또 어떤 입장인가? 한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그런데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문 계획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5.18 관련해 갖고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져서 하는 거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윤석열 후보가 밝힌 입장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이재호 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제 이제 계속 이제 비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오후에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조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지도부도 이제 조문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두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좀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무슨 그런 죄가가 있고 네. 뭐 사과가 없었고 사과도 없고 뭐 그런데 무슨 국가를 찬탈한 뭐 쿠데타를 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미화하러 조문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위 그 역사적 또 국가적 그런 범죄 행위는 그건 그때로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거고.
뭐 그건 그것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죽은 것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죄가가 묻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는 역사 기록에 남는 거고 그러나 산자들의 도리는 전직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조의를 표하고 조문을 가는 거는 그는 산자들이 하나의 예인데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가 됐든 당의 대표가 됐든 원내가 대표가 됐든 정치인들은 가서 조문을 하는 것이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본다. 내 가치관에는. 근데 그걸 그거 가서 전두환 대통령 칭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거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죄를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생을 마감했으니까 조의를 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이제 공영방송이나 혹은 뭐 AP통신 같은 미국의 매체들 이런 데서는 딕테이터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전 독재자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뭐 이제 프랑스의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부처다 해가지고 이제 학살자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좀 혼란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은 과거로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일본 총리나 일본의 뭐 장관들이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그걸 똑 떼서 개인의 죽음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살아 있었을 때 한 죄과를 역사에 묻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역사에 기록하는 거죠. 남아있다. 역사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못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죽은 것 아닙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살아있어서 더 많이 사과하고 더 많이 뉘우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 죽어서 사과할 기회도 놓쳤구나. 그런 점에서 조의를 표한다는 것. 그것도 그걸 갖고 뭐 나쁘다 안 됐다. 그가 독재자고 학살자고 다 맞아요. 그걸 부정하러 조문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인간이 죽었으니까 조의를 표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정치인들은 그분이 전직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인 대통령 할 때도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런저런 개인적 인연이라도 우리가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 이재명 후보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가는 게 맞다. 왜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죄가 있든 없든 전직 대통령이 죽었으면 조의를 표하는 게 후보의 도리죠. 조의를 표하는 게 또 그 삶에 찬성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거 그가 알겠습니다. 그분이 한 그 역사적 죄가를 미화하거나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현재의 정치 현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우리 의장님, 우리 제작진과 통화하실 때, 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으니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선거가 좀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렇게 좀 스케줄에 따라 가는 건지 두 후보가 총체적으로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평가를 내려주시죠. 두 후보 다 나는 선거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략이 없다 둘 다? 선거 운동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이명박 캠프를 책임지고 있을 때는 이명박 후보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다. 그러면 이제 전략팀에서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 다 분석해갖고 연령별로 어느 세대가 취약하다. 지역별로 어디가 취약하다. 남녀별로 어디가 취약하다. 그걸 다 분석 자료를 받아갖고 여기에 따라서 선거가 예를 들어 3개월 남았으면 3개월 동안에 이 취약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공략하겠다. 그리고 그걸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이번 달에는 주로 어디를 공략하겠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이번 주일에는 주로 어디를 공략하겠다.
주 단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 큰 그림 계획에 의해서 오늘은 무슨 스케줄이 네. 전국 이용사 협회에 가야 되겠다. 또 오늘은 뭐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거는 그 빈 시간 타임받아 채워 넣는 거고. 또 그때 들어오는 그때 들어오는 거는 기자회견이든 뭐 그렇습니다. 그 큰 전략이 있어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꿔갈 거냐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 하는 거 보면 그냥 덤벙덤벙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덤벙덤벙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선거 전략을 갖고 움직이나 뭐 그건 자기가 세우는 거 아니지만은 선거본부에서 그 전략팀이 자료 분석팀이 다 분석을 해갖고. 그럼 지금 탁월한 책사나 참모가 없는 겁니까 혹시? 후보야 어차피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마추어잖아요. 자기들 주변에 뭐 없게 하겠습니까만 뭐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다 한심한 사람들만 있는 거지. 한심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재호 의장님 같은 분이 없는 거네요. 하여튼 선거를 해본 사람이 컨트롤 타워도 보니까 부재하고 후보도 윤석열 후보는 뭐 시골 동장 선거도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표가 오는 건지 어떻게 해서 표를 얻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 체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보고 뭐 분위기만 파악한 거지.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갖고 눈으로 맞춰갖고 한 표라도 얻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지방자치선거만 했잖아요. 지자체만 했죠. 지자체 선거라는 거.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그 한정돼 있잖아요. 유권자가. 성남시면 성남시 한정돼 있잖아요. 경기도면 경기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잖아요.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도 달라야 되고 스케일도 달라야 되고 본인이 사고도 또 달라야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보면 그렇게 뭐 편하게 돼.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려고 윤 후보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선거 전문가를 하나 모셔와야 되는 거죠. 컨트롤 타워로. 혹시 이재호 의장님이 윤 후보 캠프에 가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까? 더 잘한다는 게 뭐 기준이.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게. 대통령 선거를 직접 지휘해본 사람이잖아요. 해봤으니까. 지휘해보고 또 대통령 선거를 몇 번 경험했잖아요. 예창 때 경험하고 뭐 또 해보고. 많이 해보셨죠.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경험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겠죠. 그러나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내가 한 것만 해도 2012년까지가 2007년, 2008년 그때 거기서 2013년까지 그렇죠. 고청권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때 정치를 한 사람이고 이미 그게 세월이 근 10년 가까이 막 흘렀잖아요. 지금은 또 많이 변화됐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선거 전략가가 나와야지. 옛날 경험 갖고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이거 갖고는 지금 안 되지. 왕년에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건 꼰대 소리지. 그 말씀대로면 이미 여든이 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키를 쥐는 게 좀 옛날뿐 아니냐? 올드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내 말은 그 말이지. 안 맞다 이거지. 안 맞다.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참모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참모하고 그분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공직했던 사람 아닙니까? 국보위 있었고.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선거에 참여했던 것하고 지금은 이미 세월이 한참 흘렸잖아요. 달랐다. 지금은 20대 30대 그 선거가 SNS 선거다 무슨 디지털 선거다 이런데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날로그식으로 뛰어난 거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의장님 본인 얘기를 하시는 듯 하면서 또 김종인 위원장도 옛날 분이다. 올드보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연일 화제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서 육성으로 그 목소리를 듣고 와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원장님 그럼 총괄 내가 어제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서부터. 그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잘 음미를 하시면 왜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아요. 선거대에서.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자, 일상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선거에 손 떼고 집에 가시나 그랬는데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난다. 안 만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결별이냐 복귀냐 저 어떻게 보세요, 이장님?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뭐 난 정치 손 뗀다, 뭐 네. 관계 안 한다, 뭐 찾아오면 만나지,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네. 저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네. 뭐 별로 저 말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다. 네, 그럼 속내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참여하고 싶다? 속내는 참여하고 싶은 거죠. 네. 선대위를 내가 맡고 싶다. 맡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냥 말은 이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뭐 누가 저 말을 곧대로 믿는 사람은 좀 약간 좀 한심한 사람들이지. 좀 바보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이제 캠프에 합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말이 건데. 합류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예, 저 말 자체가.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나 더 이상 관계 안 하는데 이 말은 조건만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이잖아. 밀당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조건을 까는 결국에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호칭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는 오전에 약간 그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양반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다가 오후에 돼서 뭔가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었는지 김 박사님이라고 이제 표현이 우리 조금 김 박사님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 구기동 사무실을 방문을 하러 가면서 김종인 박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후보랑 코드를 맞춘 것 같은데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셔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어떤 손을 내미는 제스처로 간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로서야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는 게 좋은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뭐 다 쓸모없는 짓만 하겠어요. 가끔 가다 뭐 쓸모있는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 뭐 선거 때 어려운데 뭐 한 표라도 급한데 뭐 선거 때 뭐 그야말로 해불양수죠. 뭐 누구든지 참여하고 도와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일부러 쳐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일부러 쳐낼 필요도 없고 뭐 일부러 제낄 필요도 없는 거고 뭐 한 분 뭐 성질 뭐 그 양반이라고 한번 성질 내봤지만은 그래봤자 뭐 별로 독될 게 없으니까 또 김 박사라 그러고 뭐 하는데 윤석열 후보로 봐서야 김종인 위원장이 뭐 싫든 좋든 참여해서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이제 지금 방금 들었다시피 나는 이제 앞으로 정치에 관계 안 한다. 난 일산으로 돌아간다. 일산으로 돌아간다면 정치하고 손 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복귀하고 또 복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대위원장이 돼 갖고 일을 하다가 밑에 있는 같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뭐 본부장이나 많죠. 본부자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든지 자기 생각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또 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나는 이제 일상으로 회귀한다. 나는 이제 정치에 손 띈다. 이렇게 하고 출근 안 해버리거나 가버리면 그 공백이 또 선거 와주인데 크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불안감. 저 어른 못 믿는다. 이런 거잖아요. 진득하게 끝까지 하겠는가? 그러죠. 저러다 또 언제 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몇 번입니까? 아니 그런 적이 민주당 때도 있어요.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결국 안 좋게 헤어졌죠. 한 번은 집에 찾아가서 또 모셔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안 좋게 헤어졌죠. 결말이 안 좋았잖아요. 결말이 안 좋았다. 그럼요. 그 킹메이커를 하겠다, 누구를 도우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표로
얻어서 도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 일생과 같이 해야죠. 그래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는 저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정치적 일생을 같이 해야지. 정치적인 일생을 같이 해야 된다. 조금 하다 뭐 싫다고 뭐 집치고 나가버리고 뭐 안 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의장님 지금 말씀 정리해 보면 합류할 것으로 예측하시고 윤 후보도 한 사람도 아쉬우니 잡아오는 게 나은데 들어왔을 때 그 총괄을 맡았을 때 불안하고 불신감이 커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상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전장치로 김한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을 따로 좀 설치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장치로? 그 때문에 지금 김정인 위원장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왜 내가 하는데 안전장치가 뭐 필요했나? 내인데 정권을 다 맡겨야지. 그렇죠. 그리고 뭐 김한길이나 김병주가 내하고 동격이냐? 그 새까만 사람들하고 같이 뭐 삼김 캐사고 하니까 급이 다르다. 열불난다 이거지. 열불난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김병준 위원장을 이 바깥의 조직으로 빼거나 약간 격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죠. 옳지 않다. 후보하고 뭐 약속을 해놓고 상임선대위원장을 할 때는 이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두는 것도 좀 약간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례적인 건데. 이례적인 거예요. 그냥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문제점 거르고 새로운 사항 제시하고 하는 것이 상임선대위원장 일종의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회자예요. 의장 같은 거죠. 그렇죠. 의장 같은 거예요. 그것도 위에다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더 놓으니까 이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총괄선대위원장 들어오는 거는. 그럼 사장 위에 회장 뭐 이런 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장 위에 회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실 회장이잖아요. 회장 위에 또 뭐 또 초특급 뭐 또 그러니까 회장 위에 뭐가 있을까요? 선대위 체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을 두려면 상임선대위원장 안 둬야 되는 거예요. 총괄선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 두고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총괄하고 주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정권 주고 또 상임선대위원장 또 주고 또 공동선대위원장 주고 이거는 위인설관이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거는 평소 같으면 좋아요. 선거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선거에는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불이 났잖아요. 그럼 불 났으면 봄 먼저 꺼야죠.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불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났는데 전화기 들고 소장님 뭐님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뭐 총괄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게 119에 신고해야 됩니까? 뭐 어디 가서 물 끌어야 되면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그 사안에 불은 다 타버는데. 선대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장에 직결하는 그런 권한이 본부장과 상임 각 본부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당장 표가 날아나게 생겼는데 방향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상임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괄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다 보면 이미 그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선대위를 짜면 안 됩니다. 총괄은 이례적인 것이고 위인설관이다. 선거에는 맞지 않는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하나만 끝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중요한 건데 그동안 정치 현역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번에 지금 또 특검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의혹 특검. 오늘 특검 하려고 나왔는데 사실 그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특검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특검은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특검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트는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에서 종합 상황 발표 수사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종합 수사 보고로 가는 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결국 민주당이 트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이게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특검 하자는데 당장. 그럼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틀고 있다. 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의석이 많죠.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특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헛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하자 했으니까 당장 나서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의장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튀김 가락국수 컵라면. 이 국물이 또 남다르죠.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튀김 가락국수 컵라면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런던 분위기의 코트를 입고 모자만 쓰면 셜록 홈즈예요. 그렇죠. 네. 돋보기 하나 드시고 예. 파이프 담배를 물어야 되는데 요즘은 금연이 추세입니다. 자, 이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이런 강력 사건에 잇따라 부실 대응을 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잖아요. 경찰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인천에서 발생됐던 그 사건에서는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경찰관이 있었는데. 네, 그 표현은 좋지만 정확한 도망간 게 맞습니다. 도망간 게 맞다? 예. 왜냐하면 경찰은 임박한 위협에 즉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시민이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무슨 신고를 하러 내려가고 뭘 구호를 하러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지원 소리. 요청을 하러 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식의 그런 얘기는 어떻게 경찰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상황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시민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이탈을 합니까? 그건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여경만이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그 경위 남성 여성 2명의 경찰이 출동했는데 3층에서 피한 게 처음엔 여성 경찰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뛰어내려오는 이 경찰관을 보고 남성 경찰도 함께 이탈했다고 오늘 또 보도가 맞습니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께서 확인하신 바가 어제 나왔는데 그 상태라면 19년째 경위라고 하면 베테랑인데 그렇죠. 당연히 본인이 뛰쳐 올라가서 상황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본인도 같이 내려왔다. 그 무슨 짓입니까? 그건 경찰로서 19년차 경찰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건 입이 10개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한 거냐 아니냐. 이제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경찰은 시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럼 뭔가 우리보다 더 탁월한 제압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고도의 훈련을 받았겠지. 아니면 허리춤에 총도 차고 있고 테이저건도 있고. 그러면은 이 현장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럼 흉기를 든 범인이 있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2019년도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대응을 못함으로써 매뉴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네네. 5단계는 권총,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1단계는 구두 제지. 말로 이제 제압하는 거. 그 중간이 아마 테이저건, 그 앞쪽이 3단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그때 그 무기든 아니면 뭐 3단봉이 쓸 수 있는 훈련이 제대로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즉흥적 훈련이 돼 있느냐. 지금 되게 좀 우스운 말로 경찰한테는 체력 단련비는 있는데 교육 훈련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다가왔을 때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1단계야 3단계라는 순간을 뭘 판단 못하고 바로 할 수 없는. 지금 3단계야. 그럼 테이저건을 딱 꺼내야죠. 자동적으로. 1.2초. 1.2초. 보통 어떤 판단일 때 1.2초 혹은 2몇 초 사이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그 제복을 입히고 그 무기를 들린 겁니다. 네네,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부실한 훈련 상태, 인력 배치, 거기다가 조 배치.
결국은 현장 매뉴얼이 있어도 훈련이 안 됐으면 써먹을 수 없었다. 그렇죠. 지금 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5단계까지 있고 예. 가장 긴급한 5단계 상황에서는 실탄이든 권총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 경찰은 영화에서 보면 FBI는 그러면서 우리 경찰은 왜 이렇게 무장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근데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여성 경찰도 3단봉도 있고 테이저건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3단계야 4단계야 그럼 1, 2초 만에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서서 이탈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 경찰은 그 제복과 쉴드라고는 이거 경찰 배지를 경찰 쉴드라고 합니다. 그걸 찬 순간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체적으로.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그것이 15건 아니면 19년 차건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테이저건 한 발에 5만 원을 썼는데 예. 그 5만 원이 아까워서 훈련을 안 한 거죠. 그거를 무슨 비대면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네. 실제로 현장에는 칼 들고 날치는 조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비대면으로 해서 무슨 훈련이 됩니까? 범죄자를 비대면으로 본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를 오프라인, 지금 아날로그로 맞닥뜨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몸으로서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네, 자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지 가해자, 이 범인으로부터 테이저건 등을 뺏겼다 이런 의혹도 이제 유포됐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뺏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우를 해야 뺏기는데 그렇죠. 뭐 이게 몸싸움도 없었는데 뺏길 시간도 없었다. 그렇죠. 야 이건 참 아이고 웃픈 얘기가 지금 돼버리네요. 자 앞서서 그 피해 여성 사건의 경우를 보면요. 이게 또 시민 공분이 큰 게 자 반복적인 괴롭힘을 장기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4차례 신고했다. 1년 사이에. 그럼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사건 당일에도 1차 신고와 2차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찾았을 땐 이미 이제 사망한 것이고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하고 경찰관 2명에 이어서 서장도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요건 사회적께서 말씀은 요거는 인천 논현경찰서의 지금 층간소음 문제고 아까 얘기한 건 층간소음 문제고 달아난 거. 지금도 그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것도 층간소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다. 그 전에 반복적인 1년간의 괴롭힘에 5차례 신고는 여성 살인 사건인데 이 층간소음도 2번 신고가 있었던 거죠. 당일에 있었고 그 전에도 5번 신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럼 있었는데 굉장히 장기적인 갈등이네요. 이거 사건 자체가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피해자 쪽에서 층간소음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이건 괴롭힘 건이다라고 해서 경찰도 이 건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럼 4층의 가해 남성이 계속 3층의 이 3명의 가족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다. 그랬던 겁니다. 당일 터졌던 것만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를 또 제기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4차례 5차례 계속 신고가 됐으면은 경찰에 기록이 있어야 돼서 신고가 됐을 때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가 바로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출동한 사람들은 이 당일날 출동했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차 신고 때 2차 신고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보 공유가 안 됐네요. 안 됐고 1차 신고가 하고 2차 신고의 전화번호가 달랐다 하더라도 주소가 같았다고 하면 같은 사건으로 추정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1차 건과 2차 건의 정보 이 호환이 안 돼 갖고 2차에 간 사람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정보에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이건 감춰졌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은 범죄 예방이 이게 왜 안 됐느냐. 정보 호환이 안 되는데. 그 가해자가 어떤 범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출동하는 경찰이 모르는데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이 실존되면 출동했을 때는 누굴 경험이 많고 현장 대응이 있는 사람을 출동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졌고 피해자 부분도 분명히 이전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4번 5번 신고됐을 때 피해자 전문 요원을 투입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분통이 터지는 게 하다못해 요즘 소비자가 물건 하나 사서 민원을 이제 고객센터에 호소를 해도
콜센터 직원이 굉장히 여러 명이 다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들이 다 누적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A한테 얘기했는데 B라는 분이 받아도 그 기록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뭐 이런 요청을 주셨었네요. 대응한단 말이죠. 경찰은 그 데이터베이스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긴 이상하게 이렇게 안 돼 갖고 또 하나 이제 짧게 짚어볼 논란이 이겁니다. 지금 여성 경찰이 자리를 이탈했다, 뭐 테이저건을 뺏겼다. 이건 이제 잘못된 정보로 확인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 경찰관 무용론이 또 이제 찬반 논란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어서 이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확히는 여성 경찰관 무용이 아니라 훈련 받지 않은 경찰 무용론이에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죠. 훈련 비훈련. 네. 지금 같은 상황에 똑같은 6개월 15가 남자가 투입돼서도 이건 결과가 똑같았을 겁니다. 똑같았을 것이다. 결국은 훈련받지 않은 경찰의 문제인 거지 여경이라고 아니면 남경이라고 더 낫다. 이거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즉 여성 경찰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대응력 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 거의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잘못 알려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이 장기적으로 있었고 경찰이 출동을 했으나 스마트워치를 2차례 호출했는데 구조가 안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금 그 신원 공개 문제 오늘 결정되나요? 오늘 결정을 위원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신원 공개가 되는 거죠. 당시 이 문제도 스마트워치에 대한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경찰의 대응 역량 자체의 문제인 거지. 기기 문제가 아니라. 기기 문제로 축소시키면 이건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또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았네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고요.